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주 정부가 국가 첨단 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에는 미래 자동차 산업이 육성될 예정인데요.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께서는 지난주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있잖아요. 미래 산업 경쟁력의 키가 되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있잖아요. 선점하기 위한 그야말로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 없고 앞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결정, 그리고 또 삼성 반도체는 현재 메모리 칩에서 세계 넘버원입니다. 이제 삼성이 시스템 반도 쪽에서도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는 지금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있지 않습니까? 도약하는 그런 어떤 유한 전략적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우리에게서는 미래 희망 산업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산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드디어 산업화를 위한 투자의 물꼬가 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쪽 지역에서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투자의 흐름을 어떻게든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각 지역마다 선정된 분야가 조금 다른데 광주는 미래 자동차 산업이 발표가 됐어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정부의 방침 발표를 보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상 규모로 보면 굉장히 좀 속빈강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전체가 뭐 경기도 용인에 투자하는 수백조의 천문학적인 숫자에 비해서 지역에 내려가는 것, 특히 강주의 미래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분의 1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단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공제 혜택이라든가 기반 시설 외에는 뭐 영인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여기에 투자하는 수백조 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발의 피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번 발표가 수도권의 초집중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민간 투자 유치가 관건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유치한다는 점에 대해서 과연 지방정부가 이걸 역할을 해낼지 한편은 걱정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이 부분을 비수도권으로 좀 가져왔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 원장님께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있잖아요. 이 산업의 어떤 특성을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배 비유하면 하나의 이제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항공모함은 엔진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보조 엔진이 있고요. 또 모함, 외해, 구축함, 호위함, 여러 선단을 거느려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작전을 구사하고 힘을 이제 발휘하는 거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향후에 인공지능 사회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장착되지 않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수요도 막대하고 또 수요 내용도 있잖아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예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 하나로는 아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걸친 효율적인 분업 체계가 반드시 만들어지고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저기 있잖아요. 우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저는 이제 놓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지역에 맞는 어떤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업종이라든지 또 공정 이런 쪽에 좀 많은 지금도 관심을 갖고 스터디를 하고
이쪽에 어떤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 맞는 이런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영역을 가져올 네. 것인지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좀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걸 전 차관께서는 수도권, 특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뻗어나갈 거다. 뻗어나가는 것들을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산단 조성은 이제 중앙 정부가 하기로 했고 기업 유치는 지방의 몫이라고 했는데 비수도권의 기업 투자 유치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 그리고 지방 소멸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유치를 지방이 알아서 하라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시 재정자문역을 담당하면서 이제 여러 지자체의 실상도 봐가고 지자체 현장도 가면서 또 그 현장에 계시는 우리 여러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듣고 하면서 제가 그것도 똑같이 체감하고 있는 이제 바입니다.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장난, 말의 성찬에 끝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그러한 이제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우선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법이 하나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기회특구 법이라는 게 지금 정부가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법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뭐 재정 지원을 한다 하는 그 통상적인 이제 약간 수준에 저는 머물러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왜 기업과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지방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단순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 주거, 교육, 문화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뭔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파격적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고민이 좀 이루어지고 거기서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업과 또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겼으면 하는 이제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관건은 뭐냐? 결국에는 우수한 인재를 지방에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첨단 산업은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머리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방에 없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수도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R&D 인력의 경우에는 R&D 인력의 난방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 용인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입지도 아마 그쪽에 하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인 겁니다. 지금 수도권 안에서도 지금 그러는 판에 지방에서 있지 않습니까? 인력 확보는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봤더니 지금 대학에 석사, 박사, 포닥, 연구 인력이 없어요. 물론 뭐 반도체 학과라든지 뭐 융합대학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미 봉착되어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획기적인 대안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베트남 같은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 인도에 우수한 있지 않습니까? 이공계 인력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특별 비자를 있지 않습니까? 주어서라도 있잖아요.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을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우선 배치하고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좀 손에 잡히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거는 중앙, 지방이 따로 없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외부 인력을 인재를 데려오자 이 말씀이신 건데 네. 지역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들, 제가 전남대, 뭐 조선대 훌륭한 교수님들 다 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고 오신 분들이 지금 가장 큰 예로가 뭐냐? 같이 이용관 있지 않습니까? 이용군들이 없는 겁니다. 예, 그분들 많은 아이들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바도 많고 하는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반기는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일단 뭐 중앙정부에서 그런 큰 혜택이나 뭐 인력 유치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방정부에서도 해야 할 노력들은 없을까요? 그렇죠. 예, 지방 같은 자구적 노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말씀 올린 것처럼 포인트는 여하튼 인재를 양성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졸업한 대학생들이 우리 대학 가고 그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우리 기업에 가는 이러한 산학연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거는 가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데가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인구가 줄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받게 된다. 그게 저는 교육 계획의 현재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경기 침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데 정부에서 여기저기서 경기 부양에 위한 추경 이야기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벌써. 네. 민주당에 나오는 추경 편성, 안동훈 전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뭐 추경 이제 필요하느냐, 뭐 여부의 이제 판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저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필요로 하는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경제 사회적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나라 안팎의 경기, 금융 이런 쪽의 여건이 중요하고, 또 나라 국간 사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상황이 굉장히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관건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선 고려해야 될 게 현재 범세계적인 있지 않습니까? 정책 기조입니다. 지금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한마디에 지금 전체 자금 시장이 움직이고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경제 본수가 국내 경제 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지금 요인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미국 비롯해가지고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저겁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 과제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슈퍼 인플레가 지금 생겼고, 그 인플레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지금 고금리 기조, 유동성 긴축 기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인플레를 이제 잡기 위해서 지금 유동성을 긴축하고 하고 또 경기를 연착륙시키는, 어느 정도 경기 후퇴를 감내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연착륙시키는데 지금 정책에 이제 초점을 이제 두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 없는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칫 이러한 전체적인 기류의 엇박자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작년 9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트러스 정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트러스 정부에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영국 경제를 살리자 해가지고 대규모 감세안을 제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이거는 결국에는 재정 적자하고 국채가 늘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국채를 그냥 투매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뛰고 파운드화가 급락을 한 겁니다. 네. 결국에는 트러스 정부가 두 손 들었어요. 그리고 취임 45일 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베끼는 그런 파국을 좀 맞았거든요. 바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경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경기상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금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가 하강 사이클로 들어갔다. 경기 사이클상. 그래서 금년도 경제 성장률 일종의 전망치나 목표치를 볼 수 있겠죠. 그게 작년 2.6이었는데 금년에 1.6%로 낮춰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소비, 투자, 수출, 고용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는 이 수치들이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경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경기의 어떤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그러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건전 재정 기조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선택하면서 하나 이제 영향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이죠.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민생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하잖아요. 여기서 뭐 부동산 PF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재화해서 굉장히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든지 그래서 정부가 구제금융을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 또 실물 측면에서 봐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상 경로를 벗어나가지고 너무 경기가 꺼져서 예를 들어서 고용의 실업이 늘고 예를 들어서 또 서민 경제가 우리 골목 상권 경제가 고통을 받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정말 이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추경의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히려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위험성을 더 크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경착륙으로 오래 있지 않습니까? 저에서 결국에는 지금의 고통의 과정, 불확실의 과정이 더 길어져 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경기 하강 사이클들은 빨리 바닥을 찍는 겁니다. 찍어야만이 거기서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경기에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성장으로 회복가는데 더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나와서 네.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정치권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굴종 외교를 넘어 숭일 외교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외교 성과에 대한 여론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국과 일본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그 일본 방문으로 물론 단 이틀이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서 국제 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 5년에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망국적 야합이라 했는데 우리 김대현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 일단 이거에 이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일본과의 관계를 친미, 친일, 뭐 친중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수십 년째 숙제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우리가 같이 할 것인지, 경제적으로 같이 할 것인지. 그러면 이 모든 문제에서 항상 꼬이는 게 가거사 문제잖아요. 이 가거사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항상 합의했던 내용들이 파기되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들이 형성했다거나 아니면 정치권의 논의나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방인을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했는가는 안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호응을 했다고 대단한 성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일본이 원하는 거에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에이스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의견이 이렇고 이렇게 가자는 내용이 없이 일본이 좋았다. 그래서 우리의 성과는 최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가장 민감한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그 수입 농산물 문제 이 부분을 분명히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렸을 것이다. 이걸 일본의 관방장관이 시인했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만약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거는 헌법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영토를 수호한다는 헌법의 가치를 위반한 거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동안 한일 관계가 꼬이고 강대강으로 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거를
외교인 초짜 그리고 정치적으로 초보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모든 거를 해결한 것처럼 비춰진 거는 저는 오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승선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유리한 위치다 이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게 뭐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뭐 단순히 과거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고요. 뭐 군사 협력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한국의 어떤 이익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어떤 역사적 문제 해결을 완전히 외면했다거나 국민적인 어떤 비판을 받는 이런 상황을 감수한다면 그것이 과연 유리한 위치인 것인지는 굉장히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리한 위치라는 건 뭐 이쪽에서 국내에서 비판을 받더라도 상대편인 일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구나, 바뀌었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뭐 판이 바뀌고 위치가 유리해졌다는데 뭐가 유리해졌는지는 도무지 감을 못 잡겠다는 거죠. 제가 느낄 때도 오히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뭐 후쿠시마 수산물 뭐 수입에 대한 요구나 또는 위안부 합의 이행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요구를 더 많이 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정부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일본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는 요구를 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위치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 지소미아 그 파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시끄럽잖아요. 근데 수출 규제를 일본이 했는데 이거를 풀어주겠다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언론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성과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소미아 재계 같은 경우 군사적인 정보 협력이 가장 큰 그 성과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면에 그러면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뭘 줬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해명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야당에서는 혹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또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를 과거사 문제를 그냥 예전처럼 돌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가가지고 갑자기 환해진 건 아니잖아요. 뭔가가 주고받았으니까 이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추측만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그 답에 대한 호응의 답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4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끝나면은 호응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의 사과. 근데 지금은 사과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일본에서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지금 대통령실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애교는 정말 투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의 애교인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논의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전방위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앞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런 측면에서 경제 6단체에서는 또 환영의 뜻을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내놓은 해법이 뭐였습니까? 제3자 대의변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배상할 수 없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돈을 모아가지고 배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제징용을 당했던 한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배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일본의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던지니까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 좋은 방법이다. 근데 지금 자꾸 국민들이라든가 그 여론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 진정한 사과는 항상 하지 않고 이게 돈 문제를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좀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그 반응들이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네,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승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위안부나 이런 과거사 문제는 이제 외교적인 어떤 수건 과제인데 오히려 한국 정부에서 먼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금전 배상을 자국 기업의 어떤 출연 자금이나 지원금으로 뭐 제3자 변제를 하겠다. 먼저 이렇게 해결안은 가지고 와버렸으니까 뭐 당연히 4월 선거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이고 그런 어떤 역사적 수건 과제를 피해자 측에서 해결해 버리는 이런 그 제시안을 가지고 왔으니 뭐 일부 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부분이나 뭐 지소미아 정상화 같은 군사 협력적 측면이나 경제적 영역에서의 어떤 좀 수혜를 한국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 정도 이제 그것도 다 화이트리스트가 뭐 모두 수출 규제가 풀린 것도 아닌데 그 일부 해제된 것에 대한 어떤 너무 과대하게 포장된 그런 여론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화이트리스트 이야기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태 해왔잖아요. 저희가 준비하고 바꿔오고 그 실제로 큰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했는데 왜 가서 이 정도까지 도대체 뭘 약속받았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미일 관계 삼각공조 이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이 항상 끼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가장 큰 불만이 한국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물론 국교가 단절된 건 아니지만 제발 너희들 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그 압력을 넣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미일 동맹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나쁜 카드는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오락가락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이용되면서 한번 그 정책이 바뀐 적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소미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한일 그 관계를 계속 가다 보면 정책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일본에게 던져주고 일본은 받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다만 지금 4월 달에 일본의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보수 우익들의 그 표심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4월 달로 지방선거 이후에 호응에 대한 답을 주겠다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김성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해결책을 가지고 가서 내놓고 답을 받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굴욕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제 규탄 대회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이게 반헌법적 사안, 그래서 탄핵 사유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탄핵 사유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보통 이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비춰보면 보통 이제 또 헌법 질서에 대한 어떤 위반 그리고 또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들 대통령이 이제 국가의 원수인데 헌법 정신을 위반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중대한 헌법 질서의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탄핵 사유로까지 언급되는 것이 무리한 주장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헌법 전문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3.1 운동에 그 비추어 나온 네.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한일 관계에서의 어떤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 그리고 그로 인한 강제 동원 등의 피해를 전혀 외면하고 굴욕적으로 이렇게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해결안을 단독적으로 발표한 이런 것들이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라거나 또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뭐 혼란시키는 그런 행위로까지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논의가 실제로 있었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가 중요할 것인데, 그래서 그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던 송기호 변호사가 이번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오늘 제기를 했습니다. 20일 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모든 애교 문서는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는 이제 비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빠져나갈 확률이 크다.
근데 방금 그 탄핵 사유에 또 하나 포함된 게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토를 수호해야 할, 영위해야 할 그 책임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방기하고 독도 문제를 만약 일본과 관련해서 다르게 해석했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한국의 주장에 대한민국의 주장에 반하는 일본의 유리한 주장을 했다면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는 이루어질 건데 제 예상으로는 아마 그런 민감한 부분은 외교상 그 군사적인 문제로 안보 문제로 인해서 빠져나갈 확률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법조인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이제 뭐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평가될 만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외교 관련해서도 이게 투명하게 어떤 회담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사실무근이다 이런 반응이 전혀 다른데 이제 투명하지 않은 그런 밀담에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도에 대한 어떤 영유권을 뭐 양보한다거나 또는 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굴욕적으로 일본 측의 입장을 다 수용하는 그런 회담 내용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반한 그런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라고밖에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오늘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3주 만에 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굴욕 굴종 외교다 이렇게 세게 비판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큰 성공 거두고 왔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완전한 실패고 굴욕 외교의 극치죠. 굴욕 외교. 몽땅 갖다 주고 오면서는 빈손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게이오대 연설에서 오카쿠라 덴신이라고 메이지 시대 사상가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사람이 조선은 원래 일본 땅이다 이렇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말을 꼭 굳이 일본 대학 가서 인용을 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나 네.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감정을 화나게 하는지 도대체 뭘 생각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알고 인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인용을 했을까요? 그거야 뭐 알았겠죠. 참모들이 다 검토하는데 뭐 괜찮다.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혼자 결단했다. 네. 결단이라고 표시하는데 그 김태호 네. NSC 차장 얘기는 강제징용 문제가 일본에서 깜짝 놀랐다. 네. 이렇게 해도 국내 정치 괜찮냐고 오히려 걱정을 하면서 물어봤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까무라쳤죠. 저쪽은 좋아서 깜짝 놀랐고 우리는 이게 뭐냐 하고 까무라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굴욕 외교라고 뭐 원장님 포함해서 야권에서 세게 비판을 하니까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구 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이다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맞받아 쳤는데 수구 꼴통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말씀 그대로 김기현 대표한테 돌려드리겠죠. 김기현 대표가 그 윤 대통령 내외 출국할 때 이게 90도 이른바 폴더 인사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한테 해서 그것도 좀 뒷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그 장면? 글쎄요, 뭐 대통령께 네. 내외분께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네. 어떻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가 네. 용산 여의도 출장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겠죠.
들어오실 때는 대통령 들어오실 때는 15도로 인사를 하던데 그 좀 이제 철든 모양이죠. 잘 들었다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양산 사저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오셨고 그거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 외엔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민주당 좀 단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전언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거 갖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게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모처럼 네. 양산에 가서 1시간 15분을 네. 대통령과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밖에서 네. 또 한 20분 얘기를 하다가요. 그런데 박용진 네. 의원도 최근에 만나고 와서 발표한 네. 바에 의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럴 때냐. 단합해서 잘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네. 대안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네. 그래도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인데 뭐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는 네.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진위는 민주당이 단합해서 잘해라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단합의 주체가 이재명 대표인 거는 언급을 하신 거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럼 대안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거지. 그건 뭐 진실 게임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오선 중진 그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되냐, 우리가 무슨 졸개냐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것도 들으셨죠? 그 부분에 개인 의견이겠죠. 그렇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고 어떻게 됐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3대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었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네. 45% 이상의 지지도를 받음으로써 민주당보다 훨씬 높았어요. 네. 그런 대통령한테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도 그 이상민 의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 콜백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자기가 그냥 해본 얘기겠죠. 이 대표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전면적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필요한가요? 저도 뭐 어떤 당의 심기일전을 위해서도 전화위복을 계기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려면은 네. 이 대표도 그러한 당직 개편을 한번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뭐 일각에서는 문제가 이 대표인데 이 대표를 놔두고 다른 사람들 다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지적이랑 반론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거의 집권 1년이 됐지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 1등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검찰 리스크 있다고 하지만은 뚜렷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논란 공방이 계속 벌어지는 게 뭐 대선은 그렇다고 치고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간판으로 나갔다가 뭐 수도권이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건 혹시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네. 해 나가야 된다, 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중지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이나 뭐 질서 있는 사퇴론이나 이러한 것들은 자꾸 줄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네. 적전 분열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단합하는 것만이 즉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박연차 회장 뇌물 의혹 관련해서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뭐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런 제목의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서 수백만 달러 뇌물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왜 거기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뭐 하죠? 이제 아무리 검사공화국 되니까 네. 나도 숟가락 연단다라고 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논의할 필요도 없다,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언급이 되는 게 약간 그 휘발성 있는 소재들 가령 뭐 피아제인가요? 뭐 세트당 2억이라고 하는데 남녀 세트 그 시계를 뭐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한테 건너갔는데 검찰청에 오니까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처음 알고 뭐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써놨던데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 검사가 조사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 그 피아제 시계를 물으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쪽팔리게 그런 거 넣지 마시오. 또 언론은 그런 것만 보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저도 뭐 사실은 모르죠. 그리고 이인규 부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검찰에서는 흘려내지 않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했다. 네. 그럼 어디서 한 거예요? 왜 그건 조사를 안 했어요? 당시 국정원에서 그 검찰 담당하는 국장이랑 대검 출입하는 요원이 직접 자기한테 와갖고 청와대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이른바 망신주기 이런 피의사실 흘리기를 좀 하기는 그 자서전에 의하더라도 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네. 뭐 그때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공작도 하고 네. 개입도 해서 또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그런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은 대한민국 검사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중수부장이 그러한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자서전이지만은 신뢰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 같습니다. 숟가락 얹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검사공화국이니까 나도 검사다 하고 숟가락 얹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제대로 했으면은 그렇게 돌아가셨겠냐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슬픔과 원망의 죄책감을 부추겨서 검찰을 악마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노무현의 주거미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그것만 하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 퇴임하고 계시니까 한번 해본 거죠. 변호인이 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부산에서 함께 변호인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도 생각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사 왕국이 되니까는 부정한 정치 검사가 낯 부끄러운 줄 모르고 뭐 나온다 이렇게 검사 왕국, 뭐 검사 형통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동의를 하시나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죠. 그 옳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아까 국정원이 뭐 공작에 개입했기도 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정보 수집 파악, 네. 정치 개입 공작 같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원장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해서 네. 지금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원훈석을 원장님 계실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이른바 신용복채로 바꿨는데 그거 가지고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정원이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글쎄 저도 뭐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지 못했고 지난번 국정원에서 고발을 했던 것처럼 언론 보도와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원훈석에서 돈을 받았겠어요. 제가 우리 집 안방에다 원훈석 그 큰 돌멩이를 옮겨놨겠어요. 이제 뭐 어디에서든지 연락 오면은 그 자초지종을
무슨 일인가를 파악해봐야 저도 답변을 할 것 같아요. 무슨 그렇지만은 내용으로 고발당한지도 아직 잘 모르시는 건가요?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지 고발은 아니에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뒤에 국정원이 다시 원은석을 바꿨는데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부장이 만든 건데 다시 그 5.16 그 시절로 그 돌아가는 듯한 뭐 굳이 이렇게 그 말을 또 음지, 양지 이런 거를 써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원장 당시에도 국정원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양지 음지 그걸 제일 선호해요. 제가 무슨 신형복 채로 쓰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그 원장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무튼 제가 뭐 돈을 받았어요. 아니 그 큰 돌덩이를 우리 집 안방에다 갖다 놨어요. 원은석 그대로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24일 날 이번 주에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제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데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뭐 나가야죠. 저는 뭐 특별히 네. 변호인이 하는 거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자꾸 언론에 보도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항변도 하지만은 일단 기소됐으면은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저희 변호인 서동기 변호사를 통해서 네. 법정 내외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번 주말에 보니까는 네. 원운석, 재판, 네. 문재인 대통령 면담 내용 이런 걸로 그냥 기사가 한 100개 이상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다시 또 박지원 한번 떴습니다. 한번 뜬 건가요, 그게? 아니 유명해졌다 이거죠. 아니 뭐 어떻게 더 유명해질 수는 없잖아요. 글쎄요. 더 유명해지면 뭐 네. 대통령 되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